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주신 이 채널은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현재는 중국 고대사 역사서 중에서 사마천이 쓴 사기 역사서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알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통해서 상식을 얻고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그 목적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첫 번째는 훌륭한 것을 일단 배우고 잘못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자기를 더 강화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찰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진실과 위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인물들 아니면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우는 힘을 얻기 위해서 아마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중국 고대 왕조 국가 중에서 주나라 초기 서주 시대의 봉건 제국 중에 하나인 송나라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또 송나라의 시조 미자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나라 제후들을 쭉 쫓아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벌어졌던 각종 사건과 그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나라 역사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군주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춘추 시대에 살았던 송나라 양공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양공은 전쟁 와중에도 인의를 따졌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사성어 중에서 송양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쓸데없이 인정을 베푸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바로 그 고사성어의 주인공이 양공인 것이죠. 송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에서 적국이었던 초나라 군대가 홍수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려준 것은 물론 초나라가 싸움을 위한 진영을 모두 갖춘 뒤에야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송나라 양공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송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의 시조 미자계가 죽고 그의 아들이 아닌 미자계의 동생 미중이 송나라의 군위를 이어갑니다. 그 이후로 아들대로 군주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민공 때에 와서 민공이 죽게 되니까 그의 동생인 양공희가 자리에 오릅니다. 사실 이 민공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볼보하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볼보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가의 성인 공자의 8대 조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큰아들 볼보하는 가만히 있는데 둘째 아들인 부사가 자기 삼촌에게 군주의 권위가 넘어가는 걸 보고 이게 무슨 목 같은 소리냐 하면서 어떻게 숙보가 직계인 아들을 제끼고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냐,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숙보 양공을 살해해버리고 스스로 자리에 오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송나라 여공입니다. 자, 그 이후로 또 계속해서 아들대로 후계가 쭉 이어지다가 송나라 선공 때 이르러서 또다시 선공의 아들 태자 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닌 선공의 동생 화에게 군주의 자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동생이었던 화는 사실 3번이나 군주의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게 되고 송나라 목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송나라 제위의 자리가 이제 2번 적자가 아닌 바로 형제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 민공 때는 형제에게 넘어가자마자 바로 다시 아들인 적자에게 넘어왔지만 이번 선공 이후에는 그 제후의 자리를 두고서 여러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선공에 이어서 제위에 오른 동생 목공은 제위한 지 9년 차에 결국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 신하 공보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공보가는 공자의 6대조 선조입니다. 목공은 공보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우리 형 선공의 아들인 여의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공보가가 다시 목공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되옵니다. 군신들은 모두 태자인 풍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목공이 안 됩니다. 나는 내 형님 성공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 풍은 이웃 청나라로 귀향을 보내버리고 형님의 아들이었던 여의를 임금에 꼭 세우도록 하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래서 결국 목공의 친아들이었던 풍은 정나라로 귀양 보내졌고 목공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조카였던 여의가 송나라의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송나라 상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모든 양의 과정을 지켜본 여러 사람들이 선공에 대해서 선공이 사람을 볼 줄 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목공에게 군주를 내려주었고 도의를 이루었다. 결국은 선공의 아들인 여의가 그 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으니 선공이 참 선견지명이 있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임금의 자리가 다시 정상화되고 상공이 군지에 올라서 이제 송나라를 위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때마침 이웃 위나라에서 자기 군주 환공을 시해하고서 자리에 강제로 올랐던 주라는 위나라 군주가 송나라 성공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공의 아들 풍이 저 정나라에 살아있는데 저렇게 살려두면 나중에 훗날 반드시 난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까 우리 위나라와 송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이참에 정나라를 토벌해 버립시다 라고 상공을 꼬드깁니다. 귀양간 풍이라는 사람을 두고서 엉뚱하게 제3자였던 위나라 군주가 끼어들어가지고 정나라하고 송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유발시켜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 송나라는 정나라와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송나라의 대사마 공보가와 송나라의 태사로 있는 화독 두 사람이 서로 앙숙이 됩니다. 원래 세상에는 이인자들끼리 서로 협조하기보다는 싸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공보가 화독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공보가 화독은 사실 같은 송나라 민공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두고서는 서로 앙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대사마 공보가가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의 미모가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독이 그 공보가의 부인을 우연히 보고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화독이 알아봤더니 마침 자기하고 앙숙 관계에 있는 공보가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사 화독이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자를 뺏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서 악의적인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퍼뜨립니다. 우리 송나라는 상공이 임금이 된 지 10년이 넘도록 11번이나 저 정나라와 지리한 싸움만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어디 백성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모든 그 싸움의 원인은 군대를 총괄하고 있는 바로 저 공보가 때문이니 내가 공보가를 죽여버리고 이 송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화독은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공보가를 공격을 해서 공보가를 죽이고
또 그 공보가의 부인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때 살해당한 공보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볼보아의 손자입니다. 자, 공보가의 죽음을 목격한 그의 아들 목군보가 있는데 이 목군보는 이때 송나라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노나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쭉 내려가다가 공자가 노나라에서 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 사람인 것이죠. 말하자면 공자의 조상은 송나라 사람이었고 더 올라가 보면 결국은 상나라, 그러니까 은나라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상공이 제위에 오른 지 10년 된 기원전 710년입니다. 결국 이 화독이 공보가를 살해하고 그 철을 빼앗으니까 상공이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화독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히려 상공이 화독에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화독은 상공을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화독은 정나라의 망명 중이었던 목공의 아들 풍을 다시 송나라로 모셔와가지고 새롭게 군주를 세웁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송나라 장공이 됩니다. 송나라 장공은 임금의 자리에 올려준 그 화독에 감사의 표시로 그랬는지 바로 화독을 국상으로 삼습니다. 국상이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2인자 국무총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장공이 이런 식으로 19년 동안 재위를 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첩이 다시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데 바로 이 사람이 송나라 민공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민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송나라 민공이 재위를 하고 7년이 지난 기원전 685년입니다. 이때는 제나라에서는 춘추 패자 1호가 되는 환공이 제나라의 제후로 즉위를 하는 그 해입니다. 민공이 재위를 한 지 10년이 지나서 송나라는 난궁만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후 제나라와 연합을 해서 가까이에 있는 노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 장수 난궁만이 노나라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송나라 민공은 이 난궁만을 풀려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송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결국 난궁만이 송나라로 돌아오게 되니까 민공은 그 난궁만과 함께 사냥도 함께 다니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민공과 난궁만이 바둑에 수를 두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말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화가 났던 민공이 난궁만에게 아주 치욕적인 말을 건네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너를 얼마나 중히 여겼냐.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너는 제호 노나라에 붙잡혔다가 포로로 있었던 놈에 불과한 놈이야 라면서 아주 핀잔을 줍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격분한 난궁만이 가까이 있던 바둑판을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민공을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우발적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난궁만은 내친김에 안 되겠다. 송나라 대부들도 다 죽이고 세상을 뒤엎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자 중에 한 명인 유를 송나라 임금으로 세우고 나서 공보가와 상공을 죽였었던 태자 화독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목공을 세웠던 화독도 쿠데타로 민공을 죽인 난궁만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처럼 갑작스런 사변이 일어나자 송나라의 공자들은 부랴부랴 몸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피신했던 공자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새로 옹립된 유를 쫓아내버리고 예전 그 민공의 동생 중에 어열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군주로 옹립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송나라 황공입니다. 자, 이때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난궁만은 그 즉시 남쪽에 베푼진자를 쓰는 진나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송나라 사람들이 진나라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술과 여자로 진나라에 도망가 있는 난공만을 유혹하게 만든 다음에 생포를 해서 다시 송나라로 송환을 받습니다. 자, 임금 민공을 시해하고 또 공시를 능멸했던 난공만이 얼마나 미웠으면 송나라에서는 이 난공만을 젓갈로 담아서 죽여버립니다. 그 형벌을 아주 잔인하게 해서 안각범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 주변 제국들의 상황을 좀 말씀해 드리면 기원전 679년 바로 이웃 제나라 환공이 천하의 패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20년이 더 지나서 기원전 659년에는 서쪽 섬진의 진나라에서 목공이 제후로 즉위를 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송나라 환공이 즉위한 지 30년이 지나서 환공이 중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태자 자보가 송나라 군주의 자리를 내가 받지 않고 우리 이복형인 모기에게 양보하겠다라고 선언을 미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환공이 태자의 뜻이 도의에는 맞다고 생각은 했지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환공이 1년 뒤에 마침내 죽자 태자 자보가 송나라의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자보가 송나라 양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송나라 양공은 태자 때부터 자기가 양위를 양보하겠다라고 양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 송나라 양공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공은 즉위하자마자 바로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모기를 송나라 재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직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웃나라 제나라 환공이 규규라는 지역에서 회맹을 한다고 제후들을 소집을 하니까 그때 양공이 자기 아버지 장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회맹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마 송나라의 양공 마음속에 제후들을 대표해서 춘추패자의 역할을 했던 제나라 환공이 무척 멋있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 나도 저 패자 자리에 꼭 올라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송나라 양공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기원전 643년에 제나라 환공이 죽고 나자 바로 제후들을 소집해서 회맹을 주재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큰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아직은 이 양공을 패작감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공 스스로도 아직은 미숙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제나라 환공이 주최한 규규회맹은 서방 7개국 정상회의를 비유할 수 있겠고 송나라 양공이 소집한 회맹은 아시안 특별 정상회담 정도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이 다른 그런 회맹이었던 거죠. 근데 이 송나라 양공은 자기가 서방 7개국 정상회담 정도를 꿈꾼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4년이 더 지났습니다. 양공이 이번에는 회맹을 또 주최하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초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좀 이제 세력이 커져 있으니까 초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이 송나라 땅에서 회맹을 주재하려고 초나라에게 힘을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는 자기도 송나라를 싹 감추고 일단 그 회맹에 협조하겠다라는 승인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 송나라 재상 모기가 양공에게 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임금님, 국력이 약한 작은 나라가 회맹의 수장 자리를 다투게 되면 그거 자체가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는 행위와 같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송나라 양공은 모기가 권고하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해 가을에 여러 제후들을 우땅에 모아놓고 회맹을 갖기로 합니다. 이때 송나라 재상 모기가 또다시 양공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회맹 자리에서 혹시라도 재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회맹 장소에 나가시거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기가 염려했던 일이 그 회맹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초나라의 성왕이 변칙을 써서 몰래 무장을 하고 그 회맹 장소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이 송양공이 몰래 무장하고 들어왔던 초나라의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자, 초나라는 송양공을 인질로 잡고 송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 그동안 계속해서 양공에게 진언을 했던 모기가 송양공을 대신해가지고 초나라를 상대로 송나라 수도 상구를 지키면서 버텨냅니다. 송나라가 초나라의 공격을 계속 받아치면서 버텨내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제국들이 모여가지고 회맹을 주최합니다. 그때 회맹을 주재하고 있던 여러 제국들이 초나라의 성왕을 회맹에 맹주로 추대하자는 조건을 달고 그 대신에 포로로 잡고 있었던 송나라 양공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겨우 이 송나라 양공이 다시 풀려나서 송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나라 양공이 구사일생으로 다시 나라로 돌아왔는데 이때 재상 모기가 또다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야. 송나라의 재앙이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공 13년입니다. 기원전 638년이 되었습니다. 양공은 초나라가 싫어졌죠. 자기를 속였으니까. 거기다가 그간의 초나라 편을 들고 있던 정나라도 싫어졌습니다. 근데 때마침 정나라가 천자나라도 아닌 초나라에 조례를 올린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조례는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에 올려야지 무슨 초나라에 조례를 올리느냐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고서 정나라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송나라가 정나라를 치기 위해서 군사 행동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정나라는 부랴부랴 초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는 정나라를 향해서 직접 군사를 출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송나라 수도 상구를 향해서 출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송나라 양공은 정나라로 향하던 자기의 군대를 돌려서 다시 초나라를 막기 위해서 홍수의 강가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재상 자어가 또 한 번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하늘이 송나라를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나라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초나라에 싸우지 말고 사과 먼저 하고 일단 물러서지요 라고 간절하게 말립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공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해 겨울에 홍수의 강가에서 초나라 성왕의 초군과 송나라 양공의 송군이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싸움이 바로 홍수의 전투입니다. 초나라는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원을 진출할 수 있는 커다란 교두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홍수 전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송나라 양공은 초나라 군대가 송나라 남쪽 국경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서쪽을 향하던 군대를 급히 남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초나라 군대를 국경에서 막으려면 홍수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초군이 홍수를 건너게 되면 송나라 도성인 상구까지는 불과 200리밖에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북진하는 초나라 군대와 또 남진하는 송나라 군대 중 어느 쪽이 홍수에 먼저 다다르느냐가 이 전쟁의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렀는데 결국 홍수에 먼저 도착한 나라는 송나라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양공은 홍수 북쪽에다가 먼저 진을 치었습니다.
두 나라 군사가 그 숫자로 보면은 초나라 군대가 약 3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송나라 군대보다 약 2배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모기가 송나라 양공에게 초나라 군사가 2배나 더 많으니 정나라를 친 일에 대해서 오히려 초나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군대를 물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진언을 합니다. 근데 송나라 양공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초나라 장수 성덕신이라는 사람에게 11월 1일 날에 홍수가에서 싸우자라는 전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장소, 그 다음에 그 싸우는 날짜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고 싸우는 이러한 전통이 없어진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송나라 양공은 구태여 옛날의 전투 방식을 그대로 쫓아서 전설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송나라 양공이 얼마나 인과 의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자, 실례로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진주만을 급습해서 미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은 워싱턴에서 일본 대표가 평화를 운운하며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뒤에서는 진주만 가까이까지 항모를 접근시켰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은 미국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하기를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어떤 약품들을 수출 규제시켜버리는 그러한 뒤통수를 느닷없이 쳤죠. 일본은 이처럼 뒤통수 치기를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일본은 후백제 때에도 군산 앞바다까지 군대를 보내서 한반도를 침략을 했고, 또 고려 때 몽고가 일본을 건너가려고 했다는 핑계를 들어가지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또 쳤죠. 그 다음에 1900년도 초에 우리 땅을 식민지화 시켰던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부산에서 일본까지 선거용으로 해저터널을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일본은 언젠가는 독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뒤통수를 또 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초나라 군대가 결국 10월 말쯤 돼가지고 홍수의 남쪽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때 송나라의 송양공은 자기가 보낸 서신에서 명시한 11월 1일 아침까지는 초나라 군대가 집결하도록 그냥 내비둬 두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초나라의 한 부장이 서둘러서 우리가 강을 넘어서 저 송나라를 공격합시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때 이 초나라의 대장 성덕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송나라의 왕은 아주 어리석어가지고 인의를 내걸고 쓸데없이 여유를 부리니까 서두를 거 없어. 송나라 양공은 아마 우리가 오늘 건너면 오늘 싸우게 될 것이고 내일 건너면 내일 싸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비웃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 홍수 강가에 도착한 초나라 군대는 여러 날 동안 도강하는 데 필요한 배를 만들고 징발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송나라는 강 건너서 초나라 군대가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올 때 공격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초나라 진영에서 강변에 모아놓은 배에 이제 군사들이 올라타라는 북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송나라의 대사마였던 공손고가 양공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널 때 그때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근데 송양공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장군, 저기 저 깃발에 쓰인 글자 인의가 안 보여? 나는
오로지 인의로서 천하를 도모해야 하니까 정정당당하게 싸울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저 건너오고 있는 저 초나라 적군의 도중에 칠 수 있겠냐?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공손군은 기가 막혔습니다. 초나라 군을 실은 배가 강을 건너서 강 북쪽에 도착을 하면서 병력들이 배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강변에 막 도착한 초나라 군대가 진영을 정비하느라고 아주 어수선한 상태로 또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초나라 군대가 거의 다 강을 건너온 것을 보게 된 공손고가 이번에 또다시 양공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초나라 군대가 강을 막 건너왔지만 아직은 진영을 다 세우지 못했으니까 지금 북으로 내가지고 초나라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공손고의 보고를 듣고 난 양공이 오히려 공손고를 쳐다보면서 질책을 하면서 야단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눈앞의 의로움만 보고 만세에 남을 이 의인의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직 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초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사성어, 송양지인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일반적으로 실속 없이 인정만 베푸는 그러한 행동을 비아냥거릴 때 송양지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송나라 양공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런 평가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승패의 결과를 떠나서 양공의 그 의도와 명분만으로 보고자 하면 그 어떤 군주보다도 선하고 아주 윤리적인 지도자라고 불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양공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단점이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번번이 실력도 없으면서 매번 허장성세만 부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양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력이 비슷한 두 세력이 만약에 싸운다면은 인의를 따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군사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의는 절대 강자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미덕이지 약자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방 동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이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반대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또 우방이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이 있는데 솔직히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동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주국방력입니다. 이거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올랐습니다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송나라 양공에 어처구니 없는 호통치는 말을 듣게 된 공손고가 탄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전투에서 이기기는 클렀구나. 내가 진작 이런 것을 예상해 두었는데 그 예상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구나 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처럼 송나라 대사마 공손고의 답답함 그리고 양공의 이복형이었던 모기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초나라는 도강을 완료를 했고 이제 완벽하게 진영을 갖췄습니다. 초나라 장병들은 그 불안감에서 모두 떨쳐버리고 아마 승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진영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준비를 딱 갖추자 그제서야 송나라 양공이 병사들에게 진격북을 울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 돼가지고 양공 말고 송나라 군사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겠습니까? 결국 송나라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양공은 적진을 향해서 마차를 몰고 공격에 들어갔다가 초나라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넓적다리에 화살을 맞게 됩니다. 부상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송나라 양공은 마차를 타고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송나라의 도성인 상고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뭐 백전백패 보나마나 송나라가 패하게 된 거죠. 자, 승리한 초나라 군대는 패주하는 송나라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병사들을 더 막 잡아 죽이고 또 물자도 포획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홍수 전투에서 일단 이기기는 한 초나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송나라의 도성 상고까지 쳐들어가기에는 초나라도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발을 돌려서 개선을 해버립니다. 정나라를 구원하겠다는 목적도 달성한 초나라는 이제부터 중원의 대국 중에 하나인 송나라를 내리누르고 결국 천하의 위세를 떨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홍수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온 송양공이 이제부터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송양공도 전투에서 입게 된 허벅지 부상 때문에 크게 더 악화돼 가지고 이제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나라 양공은 홍수 전투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올바랐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양공이 패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자는 전투에서 다친 사람을 2번 해하지 않는다. 또 군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은 절대로 사로잡으면 안 된다. 옛날의 성인들은 적군이 어렵게 되면 그것을 틈타가지고 공격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내가 비록 이 망국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대열도 아직 갖추지 않은 저 적을 공격하라는 북을 울릴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송양공의 이 항변에 대해서 재상이었던 모기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임금님, 전쟁에서는 승리를 해야 공업을 쌓는 일인데 어떻게 그리 허황된 말씀을 하십니까? 진정으로 주군의 말씀이 맞다면 차라리 남의 노예나 종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그러면 그만인 것을 왜 전쟁을 하셨습니까? 라는 말로 답변을 합니다. 자, 초나라가 송나라를 이기고 정나라를 구하게 되자 정나라는 잔치를 열어서 초나라 성왕을 접대를 합니다. 자, 이때 초나라 성왕은 정나라를 접대받고 떠나면서 정나라 군주의 2딸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나라의 상경 중에 숙첨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성왕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험담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초나라 성왕은 내가 볼 때 천수를 다해서 죽기는 클렀다. 아마 침상에서 편안하게 죽지는 못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예를 구분도 못하는 저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초나라 성왕은 내가 볼 때 절대 폐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군자가 못 된다. 라고 이 정나라의 상경이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정나라의 임금은 사실상 초나라 성왕의 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나라 성왕이 데려간 그 정나라의 임금의 2딸, 이 2 여자는 초나라 성왕의 조카였던 거죠.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2를 취해서 첩으로 삼았으니 아마 예를 벗어나서도 한참을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송나라 양공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있어서 어떤 인의를 말했습니다. 그 반면에 초나라 성왕 같은 경우에는 예법에 있어서 인의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보면 송나라 양공이 인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과 초나라 성왕이 행동했던 그 내용 중에서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송나라 양공이 인의에 더 가까웠다라고 둘만을 비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편
전쟁에서 패한 양공은 초나라와의 싸움에서 입게 된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병중에 있었는데, 마침 그 해에 훗날 춘추패자 이후가 되는 진나라 문공이 되는 당진의 공자 중이가 여러 나라를 유랑하다가 때마침 송나라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혹시라도 나중에 당진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나라고 기대를 한 양공이 이 당진의 중이를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이가 송나라에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초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송나라 양공은 그 후에 화살 맞은 곳에 상처가 더 악화돼서 제위한 지 14년 차 되는 기원전 637년에 결국 죽게 됩니다. 홍수 전투에서 중앙의 대국 송나라를 꺾은 초나라가 이제 여러 제국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초나라의 상황이 천하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나라 상황은 결국 패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나라 황공을 이은 춘추 패자는 당시에 망명격으로 천하를 유랑하고 있었던 진나라의 공자 중이가 섬진의 목공의 도움을 받아서 진나라 문공에 오르고, 그 뒤로부터 4년이 더 지나서 신흥강국으로 부상하려고 했던 초나라를 상대로 해서 성복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성복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진나라가 문공이 패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춘추패자 2로 제나라 환공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패자에 오르고자 했던,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이 송나라 양공을 대신해서 춘추패자 2호로 초나라 상황을 꺾은 진나라 문공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진나라 문공은 떠돌이 시절에 도움을 주었던 송나라 양공에게 보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양공을 대신해서 초나라에 복수를 해준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마천 사기 송미자세가에 나오는 송나라 양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송나라 역사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양지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전해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인의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숙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수 전투의 패배로 송나라는 이제 제국주에서 1등 국가에서 2등 국가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 양공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군주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1등 국가가 2등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나라 환공에서 송나라도 아니고 초나라도 아닌 제3국 당진의 문공이 새롭게 춘추패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조금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미자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 예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 이제 점차 더 송나라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의 최후, 한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